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과 말씀을 주고받을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 표명, 이 소식입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언론 비서관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고 언론 비서관이 대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직접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오늘 다른 일정들이 많다. 그리고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요 업무 보고들이 일정이 전부 잡혀 있고요.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약속이 됐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오지 않고 언론 비서관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이 조금 전에 임광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내용만 있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몰랐던 것은 맞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음해성 조폭몰이는 억울하다. 떳떳하기 때문에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언론 비서관이 이재명 지사 대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희 기자.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를테면 뭐 SBS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검찰이 바로 수사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인지 사건 같은 건 있거든요. 인지 사건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민감용 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이 콤바트레이드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유착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없느냐. 거기다 특히 경찰들이 이 콤바트레이드하고 유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몇몇이 이미 유착 관계가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양쪽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일정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직접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김우석 부소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가 불륜 의혹에 대해서 또 자신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고발을 했죠. 그렇죠. 밑에 법률 지원단 통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의 언론 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경기도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개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거나 그랬어야 하는 사안인데 과연 이게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지난번에 대한항공의 김연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횡령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 봤을 때도 지금 이런 대응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그 김부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안 하고 선대위 조직을 통해서 고발했다라는 게 일정 정도 그 대면 조사를 꺼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에 직접 나오지 않는 것이 과연 정말 그
합당한 대응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지금 대응 자체가 물론 뭐 여론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느꼈을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정으로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좀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직후에 모든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이름표를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본인도 항상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름표를 달고 다닌 거 봤는데 언론 비서관은 이름표를 오늘 안 붙였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양복만 입고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주말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뭐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좀 늦게 대응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말이죠. 네, 한 나흘 정도가 지난 건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SNS나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일날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착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업체가 해당 기간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해줬다. 뭐 후원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으로 다 해명을 했고요. 특히 그동안에 많은 수천 명의 변론을 한 것 중에서 딱 2명을 핀셋처럼 뽑아가지고 이거를 조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를 올가미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런 것처럼 전부 해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를 바라고 나도 역시 거기에 응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법적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 오늘의 기자회견문이다라고 지금 대변인은 언론 비서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거듭해서 오늘 언론 비서관 통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더라도 조폭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해명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경기 도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가 여기에 지금 함몰되는 거잖아요. 이 지사 개인의 문제들, 그렇죠. 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금 불거진 이 얘기. 이게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률이 굉장히 그날 높았고요. 그리고 이 비드라마 부분에 있어서도 그 화제를 모은 거 2위에 오르는 등 굉장히 지금 화제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부분을 털고 가지 않으면 아마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아마 이 법적인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수사가 되면 전 수사가 돼야지 이게 뭐 털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직권남용 부분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정말 뭐 그 조폭으로부터 조폭과 연관된 그 기업으로부터 뭐 돈까지 받았는지 뇌물의 문제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벌어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쭉 드러나야지만 이 지사직을 유지하는지 여부까지도 이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러니까 의혹을 털고 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소송까지 갈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그 기로에 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조폭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언론 비서관 통해서 밝혔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떴어요. 오늘 오전에 성남 지역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대표 아닙니까? 이모 대표가 실제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한판 붙자며 광주까지 내려갔었다. 이런 내용을 경찰이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가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다. 우리가 싸우면 서로 양조직의 피해가 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 기사의 핵심은 보면 이 씨가 조폭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아직도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현역 조폭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경찰이 오늘 밝혔고 성남 지역 그때 문제가 됐던 조직폭력배 이름이 국제마피아파입니까? 국제마피아입니다. 네. 이 국제마피아파와 관광파 등 성남 지역 2개 조직의 54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도
밝혔어요. 좀 공교롭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이후에 또 경찰이 발빠르게 또 이렇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조폭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의뢰인이 조폭인지 아닌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조폭으로 누명을 썼다고 해서 나는 그 사건을 수임했을 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후원을 하겠다, 불우이 시설에다 후원을 하겠다고 해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들이 조폭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폭인지 아닌지를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입장 표명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조폭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희생당한 25살 청년의 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재명 지사 본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네. 그때 이재명 지사의 뭐 반론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재명 지사 측에도 확인을 요청했을 텐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보다 위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직접 밝힌 네. 내용도 때 방송이 네. 됐었죠. 예, 내가 그 PD하고 담당 PD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윗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좀 그건 미안한데 내가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기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취재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윗사람 데스크나 뭐 대표한테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서 이 기사 좀 뭐 막아달라고 한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통 우리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사실 이런 치명적인 기사가 나가고 나면 보도가 나가고 나면 굉장히 그 다음번에는 아무리 반론을 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별로 반영도 되지 않고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별로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진행자인 김상조 씨의 소속사에까지 연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거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송에 나갔던 이재명 지사의 관련 발언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 PD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이제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말씀드린 거 뭐 빼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점. 네, 이재명 지사는 팩트를 철저히 좀 체크해달라. 또 윗선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윗선에 전화했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그쪽 언론 담당하는 쪽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PD에게 자신의 입장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더라.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최대한 해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걸 빼달라든가 잘못된 것을 좀 무마해달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살펴봐 달라라고 나는 부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부탁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왜곡됐다든가 빠졌다든가 그렇다면 문제지만은 자기 입장으로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본인으로서는요. 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윗선에도 전화를 했었다. 아마도 본인의 입장, 의견을 좀 프로그램에 강하게 관철하고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초단체장이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이고 그 이상의 꿈을 꾸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관에 대해서 좀 정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굉장히 좀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권력자가 만약에 언론을
압력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지사가 더 꿈을 꾸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야 언론과 한 부분이 있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데 실체적인 진실은 사실 지난번에 김부선 그 씨와 관련된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건 뭐 사생활이니까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 대상을 보호한 일이 됐거든요. 그런 게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더 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관계 위원 이수기 기자도 계시고 저도 기자하고 말이죠. 기자하다 보면은 사실은 현장 취재하다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 SBS에 또 시사인의 위에 누가 친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기분도 안 좋고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더 안 좋겠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전혀 위에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요즘 언론이요. 위에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희석되거나 무마되거나 이거 왜곡되거나 이런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기자들이나 PD들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 촛불 정신이 가져다준 언론의 변화 이 부분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윗선에 전한다고 해서 물론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언론 기사 쓰는 기자들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죠. 요즘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반론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론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바로 그 언론사가 더 불리해져요. 사실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 반론권 얘기하셨는데 좀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언론사들이 좀 고압적이라고나 할까요? 의혹 제기가 한 10문장이면은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 딱 한 문장만 쓰고도 우린 반론보다 다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그렇죠. 시사인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조금 전에 그 간담회 그림이 잠깐 나왔었는데 간담회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경기 지역 시장군수 간담회. 이수기 기자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시장군수 간담회를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지사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은수미 성남시장 한 사람만 빠졌다. 네. 왜 빠졌을까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 같은 조폭 연루설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 운전기사를 해준 자원봉사자가 실은 이제 조폭 조직원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소개해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조폭의 인사들이 그 은수미 의원하고도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통째로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글쎄 본인한테 지금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인은 다른 일정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구를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후속 보도도 틀림없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후속 보도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대표적인 상명하복 조직 아닙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 그야말로 상관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송영무 장관의 부하라고 할 수 있죠. 기무사 장군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은 대단히 위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무사의 부대장은 송영무 장관이 관련 회의에서 자신이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면은 전혀 보고할 사안이 아니죠. 그러나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엄청난
고뇌를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6.13 지방선거에 이것이 폭발력이 너무 클 것이다 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유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송영무 장관이 옆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36년 군복 생활에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떠나서 이 보이는 것만 봐서도요. 이게 지금 군인가 싶을 정도잖아요. 이게 상명하복뿐만 아니라 이 계급 유계 질서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 공조직 중에서는 단연 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령도 상당히 높은 계급이지만은 사실은 국방장관은 별 4개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저렇게 맞부딪힌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언제냐면 지난 7월 9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 누구의 말이 진실하느냐 지금 이걸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7월 9일 날 아침에 국방부에서 장관 주재로 간담회가 열립니다. 차관을 비롯해서 14명의 일반 회사 같으면 임원급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기무부대, 100 기무부대라고 그러는데 국방부에 나가 있는 부대장인 지금 민병삼 대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송 장관이 분명히 말하기를 법조계에다가 기무사 문건을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별게 아닌 거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고. 자, 그걸 놓고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말이 누구 말이 맞느냐를 가지고 지금 서로가 자기 말이 맞다 그러는 겁니다. 자,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대장까지 하고 장관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느냐는 거고. 지금 민병삼 대령은 내가 36년 군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겠느냐는 거고. 이거를 보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이 귀에 딱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영이 서지 않는 국방장관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기무사 부대장이 장관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 송영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장관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고 설득을 해서 장관이 나서게 하거나 아니면 장관을 패싱하려고 하면은 장관을 일정 정도 인사 조치를 해가지고 좀 비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런 불성사나운 거를 국민들이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학상을 보면서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가의 실체가 폭력의 독점인데 그 독점을 하는 실체인 군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진실 공방을 하든지 누구의 명예를 얘기를 하든지 군대의 명예는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이 사건을 말끔하게 하지 못했던 청와대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기무사의 그 개혁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의 개혁에 대해서 다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시 다잡아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짓말 공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기무사령관이, 지금의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기무사령관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그 위중함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를 했다, 장관도 인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고 시간 5분과 20분이라는 서로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5분 동안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보고를 못했을 것 같고 20분이면 충분히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월 16일 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관련된 문서를 보고받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셨다 그러셨죠? 예. 기무사령관님 답변해 보시죠. 기무사령관께서는 대장이 중요하고 위중하다는 판단하에 보고를 했고 장관이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5분입니까?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저 5분 동안 시간을, 장관은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 5분 동안에 이 8페이지, 67페이지 문건을 다 읽어보셨어요? 그거는 열지도 않고요. 그 지 참고 자료에 대해서 좀 뭐 몇 마디 이렇게 하고 이거 중요한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고 가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 부분도 말이죠. 저 정도면은 기무사령관도 대단히 군에서는 높은 자리인 것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지금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전선이 나눠진 거를 보면은요, 기무사 쪽과 장관,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기무사와 이렇게 한 전선이 형성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전 정권에서 이걸 작성했던 사람들, 지금 참모장이라든가 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또 결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무부대장, 대령과도 그랬지만은 사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를 한 거를 가지고 20분이냐 5분이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5분이다, 나는 20분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5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5분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다, 나는 20분 동안 대면 보고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무 쪽하고 완전히 지금 전선이 이렇게 갈라서 있는 겁니다. 이수기 기자는 이런 거짓말 공방, 어떻게 말하면은 뒤집어서 말하면 진실 공방이다 말이죠. 이 진실 공방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군대를 안 다녀와서 군대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진짜 희한한 광경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보면은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이 여권에서 송 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문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약간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 미스가 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서 이번에 경질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개혁의 총대는 송영무 장관이 잡고 간다라는 쪽이었는데, 이번 상황은 그 안에 이 문제가 너무나 첨예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개혁의 이 총대를 메고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까지도 여권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어제 상황에서는 기무사의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잘못했다는 쪽으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게 이제 상명하복이 중요한 데기 때문에 아무리 장관의 판단이 잘못돼 있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개혁을 장관이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장관이 끌고 가는 거의 별개로 지금은 장관의 거취를 얘기하기 전에 기무사에 대해서는 군통수권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해요.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직속기관인데 그동안에는 기무사에서 청와대 직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게 사실은 기무사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무사에서 장관이 패싱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장관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저렇게 되면은 군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군대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거취를 논의하기 전에 기무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강을 잡는 인사조치가 됐든 징계가 됐든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군대가 장관 한 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군대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군대가 영이 없는 군대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인 거죠. 예, 영이 없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군들 사이의 진실 공방, 이것은 우리나라 군대가 영이 서지 않는 군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스러운 광경이었다.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힌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무사에서 이 개헌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에도 기무사에 있었던 주요 자리에 있었던 한 장군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 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사령관이 이 문서 작성을 해보라고 할 때 누구한테 보고할 거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관님 지시라 하면서 이수령과 계엄령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라고 기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 한민구 장관이죠. 한민구 장관에게 이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받고 그 기무사령관이 우리 그 기무사 실무요원들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해 봐라서 지시해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인데 한민구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계엄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장관의 지시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문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두 사람이 소강원 참모장이요. 지금 현재 직책입니다. 그리고 기우진 5처장인데 저 사람들이 두 명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 문건을 작성할 때 TF팀의 팀장이고 그리고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둘이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한 건 처음인데 지금까지는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가 했더니 이것이 아니고 장관이 당시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이걸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고 우리 기무사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참고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 논리는 실행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검토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논리고 기무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무사는 기무사 개혁에 저항을 하려 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처음에 했던 말이 사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매일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놓치지 않고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노회찬 의원 빈소 소식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노회찬 의원과 정치활동을 같이 했던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뿐 아니라 노회찬 의원을 먼 발치에서만 봤던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봤던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신데 말이죠. 저 사진이 사진 기자들이 직접 찍은 것 같은데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장. 네, 지하로 내려가는 장례식장의 계단이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특 1실, 네, 1호실 빈소로 가는 길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이에요.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요, 저 줄이 기다렸다가 조문을 실제로 할 때까지 한 2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젯밤 자정까지 9만 1,000명,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마 오전에 10만 명을 넘어섰을 것 같은데. 9,100명 아닙니까? 9,100명이요. 예. 9만, 그래서 10,000명이 넘어섰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 글도 수천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손편지를 저렇게 남기고요. 네, 이것이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현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지금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기 기자는 왜 일반 시민께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저렇게 직접 가서 조문하면서 추모의 뜻을 밝히고 싶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국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왜 우리 보통 보면 있을 때는 사실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막상 그분의 빈 자리가 느껴지고 앞으로 그분이 없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좀 까마득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했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 노회찬 의원이 워낙 그 예전부터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또 정치에 나오고 이러면서 만났던 사람들, 각양각색의 인연을 맺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 노회찬 의원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첫날이어서 그랬는지 저렇게 많지는 않고 줄이 실내에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저렇게 바깥까지 길게 늘어섰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만 정의당은 앞으로도 정정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도와달라고 유서에서 밝혔는데,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정의당 입당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빈소를 찾았던 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노회찬 의원의 후원 회장 출신입니다. 후원회장이셨을까요?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었는데요. 어떤 심정이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네. 삼가해 주십시오. 사양하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보 정치의 별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 유난히 새롭게 빛나는 별이 있으면은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 출신 맞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 시절에 2012년입니다. 19대 총선 때 그때 이 노원이 가불병이 세 지역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를 야권 단일화 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병에서 출마를 할 때 그 세 지역의 공동 후원회장을 조국 당시 교수가 이걸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개인 후원회장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원회장으로서 계속 하다가 작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까지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온 자리라기보다도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서 왔는데, 가능하면 아까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안 울지 않으려고 계속 고개를 숙였는데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의 부인과 함께 서로 포옹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도
조국 민정수석 보면서 또 유난히 슬픔이 많이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후원회장이면 사실 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빈소에 노회찬 의원과 각별한 인연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금은 생각이 달랐고 그 이후의 인생 행로는 참 많이 달랐던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동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슴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계엄 문건 관련해서 한 말씀.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노회찬 의원, 이종걸 의원,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라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들 쭉 나와 있고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보셨죠? 네. 지금 뭐 72회라고 그러는데요. 72회 정치인 세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노회찬 의원 그러고 지금 뭐 이종걸 의원 이 세 분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도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학생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 반면에 노회찬, 이종걸 이 두 분은 굉장히 그 열혈남아로서 고등학교 때도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에는 저런 데에서 같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씁쓸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듭니다. 노회찬 의원이 노동운동하다가 검찰에 붙잡혀 갔을 때 직접 담당 검사는 아니었는데 황교안 검사가 고등학교 친구가 와서 포승줄도 풀어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게 해주고 편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는 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거죠. 고등학교 친구였던 황교안 검사가 또 담당 검사로서 노회찬 의원을 수사했던 그런 중앙지검 2차장이었죠.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오전 빈소에는 말이죠.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인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은 유서를 통해서 4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드루킹 사건 하면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맨 처음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어제는 경남 지역에 마련된 노회찬 의원 추모 분향소에 가서 추모의 뜻을 밝혔는데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오늘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빈소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노회찬 의원을 추모했습니다.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분을 잃었고요. 국민들도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겠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주셨던 분인데 국가적으로도 정치권에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인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뜻을 꼭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웃한 지역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남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서 함께 정치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든든한 언덕 같은 그런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다시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비서실장, 정우영 안보실장도 오늘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좋은 사람 보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이 귀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